군주제의 뿌리가 사실 국가 질서에서만 뿌리 깊은 게 아니에요. 군주제는 다른 사회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질서 형태라는 거죠. 가족사회, 종교사회, 조폭사회, 회사, 학교 등 도처에서 우리는 군주제를 찾아볼 수 있어요. 논리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군주제가 부정한 질서임은 틀림없어요. 특정한 어떤 한 사람, 군주가 분배하는 그 원인과 그것이 공정한 분배라고 하는 결과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어떤 자명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군주제는 역사 속에서 가장 일반적인 어떤 국가 형태였어요. 인류 대부분의 역사가 대부분 다 군주제로 점철되어 왔다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18세기 근대 국민국가혁명, 국민혁명이 일었을 때까지, 동아시아는 19세기 유럽 열강들이 침공해 들어올 때까지, 그리고 오늘날에도 국민주권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어떤 1인 독재 체제, 또 아프리카의 어떤 군주 부족국가식 어떤 군주 체제, 뭐 이런 것들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고요. 이처럼 이제 군주제도는 인간이 가지는 어떤 국가 질서, 국가 형태 중에 어떤 보편적인 형태,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실제로 이 군주제도가 좀 끈질긴 것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계기가 있어서 국민들이 군주의 분배 질서가 이제 부정하다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군주가 말하는 정의의 근원, 어떤 신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절대정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허상이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정의가 사라지면서 군주에 대한 환상이 깨지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역성혁명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문제는 역성혁명이 일어난 뒤에 나타나는 정치 형태가 어떤 거냐, 다시 군주제도로 다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요. 역사 속에서 이처럼 이제 군주제도가 계속 끊임없이 악순환됐던 이유는 무엇일까? 분명히 모든 국민들이 하나의 사회, 국가사회를 이루고 거기서 같이 공동으로 분업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사회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군주제도가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됐을까라는 문제죠. 생각할 때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 군주제에 반대를 하면은 손해를 입게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군주의 어떤 막강한 힘, 그 강제력이 두려웠다, 무서웠다는 것도 한 이유가 되겠지만, 더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군주가 생각하는 정의가 정의로운 것이었다라고 국민들이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군주가 그 분배를 할 때 물론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군주도 있었지만, 신이나 자기가 또 신의 아들이다든지 신의 수탁자라든지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신의 뜻에 부합하도록 내가 지금 분배하고 있다,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했을 텐데, 그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이제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이렇게 비참한 삶이 행복한 상태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아직도 사람들 살아갈 때 카스트 제도 속에 살고 있는 인도 국민들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그 인도 국민 중에서 최하위 계급에 있는 수드라라든지 또 불가촉 천민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불만스러울까요? 어떤 사람 불만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에 한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신분을 받게 된 게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고서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마음속에서 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한 사람으로서, 주체로서 뭐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 계급과 같이 동등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감히 못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노예를 한번 봅시다. 과거 노예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비참하게 일만 하다가 죽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들이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은 원래 그런 객체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많은 노예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또 간신히 연명하면서 살고 있는 어떤 농부나 농노들의 삶은 어때?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비슷한 사회가 가져다 준 고정관념 편견 속에서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가 보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살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볼 때 군주제에서의 군주 또 전체주의에서 독재자들이 흔히 쓰는 방법이 뭐냐, 자기가 마음대로 분배하고 국가 권력을 휘두를 때 자기가 휘두른다고 그러지 않고 자기 자신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직접 신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신의 아들이라든지 신의 수탁자라든지 뭐 나는 철인이라든지 내가 군자라든지 민족의 지도자라든지 뭐 절대정신을 이룬다든지 이성의 수호자라든지 뭐 등등의 이런 어떤 그 논거, 그럴듯한 논거를 갖다 제시하고 국민들을 현혹하게 되는 거죠. 이미 하무라비 법전 살펴봤잖아요. 거기에 내용이 뭐였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 메소포타미아의 신이죠. 그 당시에 아무, 엔릴, 마르도크 신이 하무라비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의가 지상에 널리 퍼지고 사악하고 나쁜 것을 폐지하며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것을 방지하는 임무를 주겠다라고서 법전을 내리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뭐예요? 하무라비 왕이 지멋대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내용 아니었나요? 바로 이런 거죠.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 인류 선배 지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군주의 설명이나 군주의 권위가 모두 허구라는 것을 목청 높여 왔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이제 교훈이 되는 이제 지혜자는 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칸트는 이렇게 얘기하죠. 신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누차 얘기하지만 시공간적인 어떤 범주의, 시공간과 범주의 어떤 사고적 범주에 갇혀 있는 우리 인간이 4차원, 5차원 또 시공간을 초월한 신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신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물며 군주는 그것을 인식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 전달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군주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이고 또 그 군주 역시 100세를 못 넘기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어떤 그 동물에 불과한 거죠. 유한한 존재예요. 결과적으로. 결국은 어떤 군주의 분배 결정이 정의로울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떤 다른 사람이 분배하는 결정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군주를 더 우수한 사람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헌법이 공동체적 분배를 한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헌법의 규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실제로 군주제의 고리가 끊긴 것은 언제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인류가 국민 개개인이 군주의 객체나 신의 객체가 아니라 나 자신 스스로가 주인이고 이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자각을 국민이 하면서부터라는 거죠. 그 자각이 생긴 게 언제인가요? 인류 역사 6,000년을 쭉 돌아본다 하더라도 불과 300여 년 전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자각이 성장하면서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으로 대표되는 어떤 그 당시에 18세기에 근대 국민혁명이 일어나고요. 그때부터 국민이 주권자이다. 내가 주체성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주체성을 가졌으니까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했다. 참여했으니까 나는 주체로서 한 개인으로서 분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 분배 몫을 정당하게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개개인 국민들이 내가 스스로 주권자라고는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군주제의 고리가 끊겼다는 것을 한번 역사적으로 잘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는 군주제가 구성원들이 주체적인 자각을 상실한 상태에서만 연명할 수 있는 국가 질서라는 걸 잘 보여주죠. 인간이 가진 저속한 속성들, 다시 말해서 끝없는 욕망, 두려움, 생존 본능,
또 비굴함 뭐 이런 것들이 엮어낸 착각, 허상들에 근거하는 어떤 불합리한 분배 질서, 이것이 군주 질서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주권자들이 서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를 할 수 없는 사회, 그런 사회 속에서 서로 갇힌 사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뭐랄까 그런 국가 질서가 군주제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독재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면에서 볼 때 국민이 스스로 생각하는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한 군주제는 발붙일 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냥 단순히 대중 매스컴에만 끌려다니면서 하루하루 생각을 그냥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인류의 지혜자들과 책을 통해서 대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또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동료들, 친구들을 생각하고 또 국민 전체를 생각하고 나아가서 나의 자손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헌법에서 말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 군주제는 절대로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되는 국가 질서예요. 군주제, 독재 이렇게 다 같은 거죠. 혹시 어떤 형태의 독재자를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뭐 그럴 수가, 어쩌다가 실수하다 그럴 수 있죠. 다만 그 1인에 그쳐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업적을 남겨가지고 독재를 이뤘다 하더라도 그 권위가 세습돼서는 안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요. 우리 이미 얘기했듯이 세습 자체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혈연이 정당한 분배, 공정한 분배하고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죠. 소위 흙수저, 금수저와 정의 사이에는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자기가 노력하고 생각하는 만큼 자기를 꾸려나갈 수 있고요. 그 생각하는 만큼 나라가 좋아질 수 있고 또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고 올바른 정의 분배를 생각해 낼 수 있는 거라고요. 자, 이제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군주제를 통해서 또 독재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참고로 군주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옆으로 빠져나와서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요. 군주제의 뿌리가 사실 국가 질서에서만 뿌리 깊은 게 아니에요. 군주제는 다른 사회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질서의 형태라는 거죠. 가족사회, 종교사회, 조폭사회, 회사, 학교 등 도처에서 우리는 군주제를 찾아볼 수 있어요.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아버지의 어떤 가정폭력에 의한 가족 질서라든지, 요즘엔 거의 없어졌지만 또 흔히 볼 수 있는 독점 재벌가에 의한 회사 질서라든지, 대물림을 세습하는 교회 질서라든지, 또 폭력으로 실권을 장악하는 사찰 질서라든지, 절이죠. 그 다음에 설립자 가족이 세습을 거듭하는 사립학교 질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군주제도의 한 형태예요. 물론 이제 그 개별적인 사회가 독자적인 어떤 사회로서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주제가 그 사회에 가장 부합하는 질서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이미 잘 얘기했지만 군주제는 그 사회의 정의 질서를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반드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반드시 주목할 것은 어떤 사회에서 권력이 세습된다, 그 질서는 그 자체로서 부당하다고 봐도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군주제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